네, 안녕하세요.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김중원이고요. 간략하게 제 자랑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언론사인데 환경비즈니스에서 2020년부터 이제 자산 배분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4회 연속 선정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의 로보 어드바이저 처음 만든 데는 쿼터백인데 증권사에선 제가 키움에 있을 때 로키원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처음 증권사 최초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제 한 20년 애널리스트를 해가는데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 제 경험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힘든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목대로 금리 상승기 이종목에 주목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환 써놨죠. 부제로 멸종된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백악기 공룡처럼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사실 가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서 중요하고요. 제가 리서치 센터에 있고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료를 쓰고 세미나를 저같이 하는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그 애널리스트를 보조하는 리서치 어시스턴스라고 이제 RA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에도 5명의 시니어 애널리스트하고 3명의 RA가 있는데 저희가 일손이 더 부족해서 1명 더 RA를 뽑으려고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소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핵심 변수 그리고 힌트가 되는 건 시작 변수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물론 그 질문의 답은 사실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고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시작 지표고요. 근데 그 지원한 친구들이 거의 대답하는 게 금리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인플레이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정말 공포는 공포구나. 애들이 정답의 기준까지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4계절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봄이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데 사실 인플레는 겨울 같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유동성 완화 정책을 하고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다시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다시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 변수는 금리다라는 거고요. 안타깝게 이렇게 그래프가 좀 깨졌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그 금리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예를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를 예를 드렸는데 금리는 역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주식시장은 경제가 성장하니까 계속 상승하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는 역외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시장은 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은 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금리라는 것이 모든 것을 금융시장에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동산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고 그 중에 연준의 기준금리 그거에 따라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도 다 이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래서 애들이 이제 인플레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금리를 결국 결정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물가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양쪽의 그래프에 나오는 한쪽은 좀 깨졌는데 그 물가랑 CPI죠. 소위 말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쓰는데 그걸 하나의 대변이고 미국이나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금리를 같이 그리면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결국 최근에는 좀 그러지 않았지만 원래 기조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이제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사실은 이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결국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고 출발해서 그래도 포럼도 있는데 기분 좋게 발표하고 듣는 분들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었죠. 5월달에 금통위가 있었고 이창용 총재가 첫 금통위를 맡았습니다. 한국은행. 근데 아마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한국은행 총재가 첫 금통위를 주재할 때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없었고 또 2개월 연속 금리 인상하는 것도 좀 굉장히 드뭅니다. 십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4월에 이어서 5월도 금리를 인상했고요. 문제는 공포 분위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실의 팩트를 보면 6월에도 인상할 걸로 확실시되고 있고 7월에도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냐면 채권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연준이 지난달에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연준의 의사록 오늘도 나왔는데 에 따르면 커플 두어 번이라고 하는데 최소 2번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하고 7월에도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금리를 열심히 올리는데 금리 인상기 수혜라는 게 저희 발표 주제인데 사실 주어가 빠졌어요. 누구의 금리 인상이냐는 거죠. 한국의 금리 인상이냐 미국의 금리 인상이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한국의 금리 인상 같기도 한데 향후에 좀 바뀝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잠재 성장률로 봤을 때 이제 6월 올리고 7월 올리고 하반기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그래서 지금 1.75 오늘 올려서 그러는데 한 2.5 그러니까 3번 정도 더 올리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 경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 연준은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지금은 좀 좋은 상황이고 중립금리보다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까지 3.5까지 올리고 사실 우리가 6월, 7월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필요는 굳이 있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확신 있게 얘기하냐? 연준이 그렇게 하겠다. 그럼 이 금리 인상의 수혜는 누구냐? 주어는 누구냐?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핵심은 미국이라는 거고요. 그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금리라는 게 시작 변수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좌우하듯이 환율도 좌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엔화가 과도하게 약세다. 130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엔화가 아무리 약세를 가도 일본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엔화가 약세인가요? 그게 금리 정책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국은 그렇게 공격적인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물가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우리 상황은 다르다. 금리 인상 이런 거 안 하고 통화 완화 정책 계속하겠다. 그 결과는 엔화 약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최근에 위안화도 이제 노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경기 부양책 쓰면서 금리를 좀 완화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 작년까지도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약세 보이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것이 미국의 통화 정책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당분간 내년 상반기 최소한 뭔가가 피크아웃은 해야지 안정을 찾으니까 그게 피크아웃이 되려면 최소한 빅스텝은 넘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보면 달러 강세 어찌됐든 달러가 오늘 좀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높은 수준 환율이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뒤쪽에 사실 이렇게 추천주 그러니까 진짜 금리 상승 구간에 이런 종목에 주목하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환율 수혜주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이제 나옵니다. 멸종된 줄 알았다. 정말 저는 백악기 공룡처럼 인플레는
이 세계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가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히 발목으로 오랜 기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70년대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면 쌍둥이 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인플레가 뭐 지금 8.3% 이러니까 과거 역사적으로 이거보다 높았던 적 미국이 있었나요? 그러는데 있었습니다. 그게 오일 쇼크 때 14% 넘게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정을 찾고 오일 쇼크 지나서는 그렇게 진짜 최악의 인플레는 없었는데 80년대도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로 돼 있는데 인플레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쪽은 이제 그 공급 쪽에 이제 인플레가 제품 가격 쪽의 인플레가 계속됐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미국이 잡았죠. 그래서 금융위기 보시면 제가 왜 멸종된 거라고 된 줄 알았다고 설명드리면 금융위기 2009년 이후부터 보면 2020년까지 인플레는 없었어요. 디플레밖에 없었어요. 디플레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뭐 ETF를 매입하고 국채를 매입하고 그런 거를 한 게 인플레는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디플레만 있구나. 어떻게든지 디플레하고 이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들이 양적 완화로 바뀐 이유도 그겁니다. 인플레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작년 8월이죠. 네, 잭슨홀 미팅까지도 그런 스탠스였어요. 사실 이건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어. 내가 많이 설명해 줄게. 나 변호사야, 말 잘해. 하면서 한 40분을 정말 무슨 교수님 같이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 속았습니다. 근데 9월 들어서 말이 이렇게 확 바뀌었죠.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어떻게 인플레를 미국이 잡았는지부터 조금 알아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되면서입니다.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영향으로 73년에 왔는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미국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듯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 주기 전까지 자기네를 국제 유가를 올리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제 유가를 무기화했었고, 그리고 이제 78년부터 80년 이때는 이란 사태가 났는데 이란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잘못 개입했다. 이제 망신을 당하고 뭐 이란 내 미국 대사관이 뭐 인질로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의 불확실성입니다. 그걸로 이제 1, 2차 오일 쇼크를 70년대 탕탕 맞고 뭐 경제가 그 당시 최악으로 악화되니까 미국도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 치르고 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정책에, 해외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다가 이제 미국이 다시 중동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게 이제 1, 2차 이라크 전쟁 때였고요. 1990년대부터.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안정을 찾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계속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군대를 많이 파견하고 그 평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셰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원유 생산량이 뭐 땅 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퍼져서 되니까 이게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왼쪽 그래프에 나오는 리그 카운트라는 게 그 당시 급격하게 늘어나요. 근데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리그 카운트가 다시 줄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때 뭐 일간으로 1,300만 배럴 뭐 이 정도로 가서 뭐 중동, 오펙 다 합쳐도 미국이 더 큰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한참 못 올랐죠. 그리고 국제 유가는 이제는 셰일 혁명이 있기 때문에 오르기 힘들 거야라고 지배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네.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셰일 쪽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가를 비싸게 좀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팔고 막 이래야 되니까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경우에 뭐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가 두 분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전조를 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차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시에 이제 그린 에너지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에 소홀했는데 다시 신재생 에너지를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이 셰일가스 생산 자체가 이제 민주당 정부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집권하고 약간 좀 악의 축이죠. 화석연료니까 부끄럽다 이런 거 열심히 생산하고 이게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고, 그러면서 정책적이 그렇게 가면서 보면 리그 카운트가 급감하고, 왜? 정책을 취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에너지 비중을 올리자. 그래서 탈탄소를 하자. 뭐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하든지 뭐 그렇자고 넘어가지가 이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아무튼 셰일 혁명으로 국제유가 상품 가격, 인플레 상품 가격을 잡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공급망입니다. 이게 70년대의 인플레 이유는 상품 가격과 1, 2차 오일 쇼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80년대 이유는 제품 가격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잡은 가장 좋았던 게 이제 글로벌 이제 분업화가 되고 글로벌리제이션이 되고, 뭐 한국도 사례를 보면 21세기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부터 FTA를 뭐 미국하고도 체결을 하고 중국하고도 체결하고, 뭐 주요 21세기 이후에 뭐 주요국들이 FTA를 막 열심히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GVC라는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 제조를 많이 맡게 되고요. 그 중에 중국이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제가 대량 생산으로 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이라고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사실 많이 이렇게 보면 잡히게 안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셰일 혁명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걸로 다 찾아서 안정을 찾기 시작해서 사실 인플레가 소멸됐는 줄 알았다. 이렇게 저도 봤고, 파월 연준 의장도 작년 파월에 잭슨 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래서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트럼프 작사 바이든 작곡이 이게 인플레라고 좀 말씀을 드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잘 만드는 GVC에 흔들기 시작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집권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하죠. 중국 제품에다 관세를 막 부과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생산자들, 그 사람들이 중화권 남자들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공장이 해외로 가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실업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리쇼어링 정책, 다시 공장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다 글로벌 분업화에 역행하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지죠. 뭐 그리고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가 트럼프가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다른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제 업적이,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높아야지 자기 지지자들, 오일 메이커들이 지지를 하니까 국제 유가를 좀 높게 유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셰일가스 열심히 생산하고 셰일 오일 많이 생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란 제재가 하고 베네수엘라 제재가 하고 국제 유가 좀 안정을 찾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없어서 사실 국제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다시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에 기여하는 미국 뭐 그런 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래서 탄소 정책도 이제 글로벌에서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00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탄소, 그러니까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로 100을 생산을 하면 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린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처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좀 없네요. 빨리 해야겠네. 아무튼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이렇게 높입니다. 근데서 20% 정도 높였다. 그러면 20%를 높이면 그게 필요한 에너지가 다 충족이 되냐?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고 그리고 태양이 있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그린 에너지를 쓰면. 그러다 보니까 80에 20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탄소 연료가 100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20% 늘렸지만 필요한 탄소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줄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사실 글린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했는데 사실 그 필요한 화석 연료 수량이 줄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으면서 결국 약간 트럼프 작사, 바이든 작곡으로 인플레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통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뭐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상수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난집에다 휘발유를 뿜은 꼴이 됐고, 그러면서 정말 인플레가 멸종된 줄 알았는데 정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들은 다 공급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 측의 인플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엔데믹이 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기대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 이전이 2019년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겪고 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준도 그렇고 돈을 엄청 풀었죠.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가격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 어마무지하게 오르면서 부의 효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수요 측, 이번에 인플레는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다 오는 인플레더라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를 기록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이제 인플레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그리고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인데, 금리를 올린다고 공급망이 해소되고 물류 대란이 해소되나요? 아닙니다. 금리하고 상관없어요. 금리 올리면 오히려 기업들의 그 매출 원가 쪽에 영업 외 비용이 더 커져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왜 연준은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계속 하냐라는 거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인플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스크 대란 났을 때 사람들이 매점 매수하죠. 진단키트 대란 났을 때 사람들이 매점 매수하죠. 이게 시장에 어떤 인플레, 희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그런 부분은 금리를 올리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하는 것은 인플레 자체를 잡는 게 아니라 인플레의 기대 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왜 다시 얘기하냐면, 지금은 연준이 3.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지만,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때, 경기 상황이 받쳐서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빅 스텝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시장에 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없도록. 그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물론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날 수 있지만 저게 꼭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3.5% 올릴 거야, 한국은 2.5% 올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소개 목적 달성이 되고 경기가 꺾여서 인플레가 둔화되면 저 궤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좀 기회가 더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이 스탠스로 좀 말씀드리면 힌트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인플레가 좀 피크아웃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당분간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지만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사람들이 겁내는 게 여기서 주식시장이 훨씬 더 빠지면 어떡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겁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끝도 없이 빠질 수 있는지 과거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조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그걸로 이제 하반기 전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상품 가격 인플레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국면은 1970년대였습니다. 1, 2차 오일 쇼크 때였고요. 그때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수요 쪽에 인플레가 있죠. 그때는 완전히 공급 쪽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1차 파동 때, 1차 때는 거의 국제 유가 저기 한 200% 넘게 올랐다라고 하고 CPI가 12% 정도 올랐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국제 유가 200% 넘으니까. 근데 금리는 그때 지금 얼마 올렸나요? 지금은 뭐 빅스텝이라서 50bp, 자이언트 스텝 하니까 너무 겁나요. 사람들이 75bp 하는데 1차 때는 400bp, 4% 올렸어요. 그럼 완전히 이건 뭐 금융시장은 망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좀 가장 오래 갔어요. 그 당시 15개월 정도 이렇게 갔고요. 그런 상황이었었고 2차 파동 이때도 근데 국제유가는 1차보다는 좀 덜 올랐어요. 한 15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연초 이후에 지금 국제유가는 한 50% 정도, 3분의 1 수준 정도 오른 건데 그때는 폴 볼커가 미 연준 의장을 맡으면서 1차 이제 그때 당했잖아요. 1차 오일 쇼크 때 당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인플레를 잡겠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2차 때는 뭐 국제유가 덜 올랐는데 무려 600bp, 6%, 뭐 이 정도를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CPI도 그때 뭐 더 높기도 했습니다. 14.5%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좀 건너갔고요. 네, 재밌는 거는 그때 증시가 볼크 모멘트라고 그래서 600pp를 올리는 중간에 주식시장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네, 핵심은 그겁니다. 600pp나 올리는데 이미 금리가 최저점의 공포가 달았을 때 시장은 돌아선다는 겁니다. 늘 주식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6월도 빅스텝하고 7월도 빅스텝하고 그 중간에 언제는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도 그 중간에 이미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그 뒤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한 30% 정도 빠졌는데 2차 볼커 모멘트까지 고려한다고 쳐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지금의 인플레가 그때만큼 심각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인플레를 잡을 방법이 없었고 잡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이거 다 겪고 쉘카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큰맘 먹으면 잡을 수도 있어요. 이제 10월 달에 그 중간 선거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일 생산량 엄청 늘려요. 그리고 대중국 관세 인하해 버려요. 그리고 이란, 베네수엘라 그 제재 다 완화해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보면 관세 풀어주고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그게 관세를 뭐 풀어줬다가 다시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플레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70년대 같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저 때는 70년대는 방법을 찾아가던 때였고 지금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가 발생한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요 측 인플레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공급 측,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다르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주식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는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이 기간의 피크아웃 기간이 금리 인상 중간에 600pp 다 오르기 전에 이미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네, 이미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미국 금리가 지금 1%인데 우리가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3.5% 이거 이미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나빠질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3.5% 이상은 아닐 거고,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겠지만 시장은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 중국의 노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이것도 다 반영을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 있냐? 솔직히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 중국의 노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제 주체들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극복해 가고 있는 지금은 국면이다. 그러니까 결론 예서 얘기하면 하반기는 확실히 인플레에 대한 픽아웃 기대가, 물론 이게 뭐 그렇다고 국제유가가 100불 이하로 내려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것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완화되고 더 인플레가 계속해서 8.3% 찍었던 인플레가 뭐 9%를 가고 10%를 가고 뭐 이런 시장은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로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 뭐 이거 얘기하면 금융주 아니에요? 가치주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맞긴 합니다. 실제로 성장주가 이제 금리에 내려갈 때 수혜가 많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가 많아서 사실 가치주가 많이, 지금 보시면 코스피에서 가치주가 코스피를 작년에 보시면 굉장히 상회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주,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예대 마진 확대되고 뭐 이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수익이 개선이 되고 하니까 마진이 좋아지니까 금융주들이 올해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 전까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 경기는 둔화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그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온다면 이제는 가치주나 금융주가 아닌 그 다음 전략이 금리 인상기 수혜주라고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치주 금융주 아니고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인플레는 피크아웃 하지만 뭐 국제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천연가스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런 인플레 상황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 관련 수혜주가 지금 금융주 이후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일단은 우선 이쪽 관련해서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3분기 정도까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상품 가격이 커요.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는 상품 가격, 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높은 수요 때문에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주요 원유 생산국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밀 생산량이 가장 많고 이러면서 지금 상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보면은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회사가 어디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국면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 바뀌었다라는 것은 뭔가의 패러다임 변화 혹은 큰 변화로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어디야? 라고 하면 여러분 애플 아니야? 이럴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애플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시가총액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 실제로 연초 후에 작년은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금융이 수익률이 좋아요. 옆에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미국의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작년에는 가치주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초반에는, 지금은 나머지 거의 다 마이너스고 에너지, 실제로 정제 마진 수익액은 나는 에너지, 엑슨모빌 뭐 이런 데들, 뭐 이런 데들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우리는 그 에너지 업종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중간 정도 이렇게 되죠. 사실 운송이라든지 철강 이런 아직까지 가치주인데, 결국은 저희 나라 이제 업종 수익률도, 종목 수익률도 미국을 따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도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품 가격이 계속
강세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얼마 전이었죠. 4월 달부터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 근데 전략 비축률을 우리만 푸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이 협력해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같이 풀면은 유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이게 부채질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이 비축유 저장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양으로 따지면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 해서 어마어마한 양 같은데, 미국이 하루에 2천만 배럴씩 소비하는데 이걸로 따지면 계산하면 나오죠. 28일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근데 218일입니다. 전략 비축유가. 미국 왜 이렇게 작냐? 미국 원유 세계 최대 생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없으니까 진짜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전쟁 준비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략 비축률을 이렇게 풀면 결국은 나중에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 대기 수요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당분간 100불 이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도 안타깝게 오른쪽 그래프가 하늘색인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좀 보일 텐데,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 상황은 좀 심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 가지고 되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러시아 의존도가 얼마나 크냐면, 주로 이제 그 탈탄소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이나 겨울철 난방 이런 거 다 가스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가스가 이제 그 화석 연료 중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은 러시아하고 땅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송유관으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특징은, 송유관으로 들어오는 지역의 특징은 우리처럼 배로 LNG가 들어오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평소 재고가 적어요. 네. 왜냐하면 송유관 파이프 열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그래프에 그 LNG 천연가스 저장고, 그 다음에 LNG 저장고 보면 한 20%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 제재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천연가스로 보면은 여름철이라서 비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열심히 천연가스 LNG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려면. 그래서 심지어 한국한테도 이제 손을 벌여요. LNG 들여올 거 우리 좀 나눠줄래? 이래가지고 들여와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이 되는데, 이러면 네, 그 그리드 페리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신재생 에너지가 탄소 에너지를 대처할 수 있는, 탄소 자원을 대처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탄소로 이게 가스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유가로 발전을 할 경우에 이 정도 원가, 뭐 100불이 드는데 지금 뭐 태양광으로 하면 몇 불이냐, 이게 유가가 워낙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올라가니까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 업체에 주목을 하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제 기업들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님, 그리고 뭐 여러 LG전자 구강모 회장님 뭐 등등 했는데, 조금 약간 낯설지 않냐라는 게 OCI 배구석 회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일단 거기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이 사실 필요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불렀는데, OCI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이 중국과 지금 이제 기술 경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을 빼고 나면 거의 한국밖에 안 남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대처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유가나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면은 그리드 페리티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태양광 업체들한테 기회가 오는데,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보면은 이제 그 OCI 폴리스킬리콘이나 아니면 태양광 모듈 쪽 하나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좀 수혜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수익률, 섹터의 수익률 계속 좋다라고 그랬는데 정제 마진 기대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중에 따져본다면 S-오일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사실 S-오일은 좀 이미 연초 대비 이미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수혜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당분간 좀 타이트한 수급 속에서 가격 강세 계속될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는 뭐 한국전력은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그럼 뭐 땅파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을 수 있어 그러는데, 정부가 얘네는 한국가스공사는 적정초도화 보수를 우리나라 가스 공급에서 하는 그 손해를 다 보존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손실이 없고요. 그리고 얘네가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 천연가스 강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혜, 뭐 이렇게 본다면 인프레 관련해서는 태양광, 그리드 페리티가 계속 낮아지면서 태양광 업체, 거기다가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광 폴리스클로콘이나 태양광 모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 수혜, 그리고 가스 가격 계속 좀 높은 수준 지속될 수 있고, 국제 유가도 좀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면 S-오일이나 한국가스공사도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당분간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가 피크아웃하고 증시가 안정을 찾고 우리나라 대형주에 또 기회가 좀 오면 환율 상승,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주체가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이다 보니까 강달러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되는데, 이런 수혜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에 2020년으로 보면 물론 엔화가 좀 가장 많이 빠지긴 했는데 거의 엔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빠진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과거 사례로 따져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환율 높다고 잘 팔리고 뭐 주가 좋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맞냐라는 건데, 과거에 환율이 높았을 땐 경기가 안 좋아서 안전자산 선호로 환율이 달러가 강세였는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수요 측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가 인플레 기대 지수하고 이렇게 지수하고 달러화를 같이 그려봤는데, 통상 제 말대로 하면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을 때는 이제 수요 기대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야 되고, 인플레가 낮을 때는 이제 경기가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달러 강세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에도 보면 그랬어요. 그런 사례가 이제 박스권에 이렇게 반대로 간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거예요. 가격은 싸졌는데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가격은 싸졌는데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싸지고 수요가 있어요. 그럼 진짜 잘 팔리죠. 그래서 1분기 때 현대차,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그런 판매 가격 인상, 환율 효과, 뭐 대충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외국인들 주구장창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작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뭐 재작년에 20조 팔고 작년에 30조 팔고 50조 팔고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파는 환율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1160원에서 1240원 구간이고, 지금은 그 구간을 넘어가 있고 이제는 환율 매력을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도 하반기 때는 좀 그리고 50조나 팔았는데, 물론 이제 350조 들고 계시긴 한데 패시브 자금 한다면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더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세가 되면 물론 이제 국가 뭐 GDP 같은 것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분명히 기회입니다. 수출주가 그러겠고요. 그래서 사실 워낙 약세의 수혜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고, 가격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가격 정가가 좀 잘 되는 이런 거, 그런 걸 좀 찾아보니까 운송, 음식용, 기계장비, 뭐 섬유 이런 업종들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동반 관찰되는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전기장비, 운송, 기계장비, 컴퓨터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애증의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SK하이닉스가 나오는데, 사실 그래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2021년에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삼성전자를 샀을 때, 물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오버슈팅을 좀 했습니다. 그때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20, 30년을 되돌아보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없었고 주가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뼛속까지 들고 갈 생각으로 샀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때 산 심정은 개인 투자자들 최소한 10년은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되고 이제 7만 전자 깨지고 6만 전자 깨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얘도 믿을 기업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심정을 소심을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차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한 5년, 10년, 최소한 5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이클이니까요. 10년은 보고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치고, 실제로 아까 얘기하는 극단적인 원화 약세 구간이 아니고 원화 약세 구간에서는 언제나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 이렇게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자 실적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더컷 얘기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아무래도 원화 약세 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되기 때문에 하반기 4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모멘텀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거의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져가고, 현대차, 기아 이쪽은 이제 수출에 대해서 운송, 환율가에 높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전, LG전자 필요하고, 밑에 끝에 살짝 이렇게 좀 가려졌는데 마지막 종목은 이제 HMM이고요. 사실 해운산업이 이제 물동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환율 약세로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될 때, 그리고 원자재가 올라가면 걔네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해운업종까지 환율 상승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 다 드렸고요. 네, 시간이 정확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